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이제 현대축구에서 원클럽맨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선수와 구단 간의 이해관계가 변화하고 낭만보단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죠. 가장 최근의 원클럽맨의 사례라고 하면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마크 노블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원클럽맨의 존재가 점점 더 희귀해지는 가운데 원클럽맨 컨텐츠는 너무 뻔한 것 같고 한번 틀어서 원클럽맨이라고 착각을 부르는 선수들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텔의 사네티를 원클럽맨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아르헨티나에서 뛴 이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원클럽맨으로 착각을 부르는 선수들, 뭔가 2% 아쉬운 원클럽맨들을 제 기준에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프리미어리그의 사례입니다. 두 명의 선수를 함께 꼽아봤는데요. 에버튼의 원클럽맨 같은 이미지를 지닌 베인스와 셰이머스 콜먼입니다. 에버튼의 풀백 듀오죠. 현재 에버튼의 코칭 스태프로 활동 중인 베인스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에버튼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은퇴를 앞둔 콜먼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에버튼의 선수로 활동하고 있죠. 하지만 이들은 각각 위건과 슬라이고란 구단에서 본인들의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베인스는 위건 시절부터 날카로운 크로스와 위협적인 오버래핑 능력으로 이름을 떨친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애슐리 콜의 후계자라고 불리며 빅클럽들에게 주목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응원하던 고향팀 에버튼을 선택했는데요. 그리고 오랜 기간 맹활약하며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레프트백으로 성장했습니다. 한때는 에버튼의 공격 전개가 베인스에게서 시작될 만큼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로 꼽혔는데요. 로버트슨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레프트백은 베인스의 차지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기간 정상급 풀백인 그에게 많은 구단들이 오퍼를 보냈겠죠. 2013년 은사 모예스 감독이 맨유의 감독직으로 영전하면서 베인스의 영입을 시도했었지만 그는 온리 에버튼을 외치며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이후에도 커리어 스텝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았으나 구단에 대한 극진한 애정과 충성심을 드러내며 잔류를 택했는데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그에 못지않은 충성심을 지닌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콜먼이죠. 그는 2009년 아일랜드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에버튼으로 스카웃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블랙플로의 짧은 임대 기간 구단의 프리미어리그 승격에 공헌하면서 활약을 인정받아 복귀 후부터 에버튼의 레귤러 멤버로 도약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사실 그는 에버튼에서의 초반만 해도 공수에 견실하고 왕성한 활동량을 살려 사이드 미드필더로 기용되었습니다. 본인의 주 포지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맹활약을 펼치면서 주가를 더욱 높이게 되죠. 그는 팀의 라이트백이자 원클럽맨인 토니 이버트, 필 네빌의 존재로 2012년이 되어서야 라이트백 자리로 돌아가 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부상을 제외하면 주로 주전 라이트백으로 기용되었고 13-14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올해 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동양의 후배인 오브라이언에게 주전 자리를 내주고 베테랑으로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 에버튼과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오브라이언은 콜먼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디네스의 명실상부한 레전드 디나탈레입니다. 우디네스에서의 강한 임팩트와 장기간의 활약, 이곳에서 은퇴도 했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원클럽맨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는 세리아 B 소속의 엠폴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본인의 발로 엠폴리의 승격을 이끌며 25살이 되어서야 1부 리그 무대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팀의 강등과 함께 2004년 우디네세로 이적했고 이때부터 은퇴를 하는 2016년까지 줄곧 우디네세를 위해 헌신했죠. 이 기간 카바니, 에투, 밀리토 같은 기라성 같은 선수들을 제치고 2년 연속 득점왕과 3년 연속 리그 올해 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으며 늦가기 나이에 성공 신화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당시 그가 우디네세가 배출한 이탈리아 대표팀의 유일한 주전급 자원이었기 때문에 디나탈레는 우디네세의 자랑으로 불렸는데요. 사실 디나탈레는 이 기간 빅클럽들에게 오퍼를 받긴 했었습니다. 2010년에는 유벤투스가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낸 것은 유명하고 그의 말에 따르면 유벤투스 외에 월드클래스급 구단들이 오퍼를 보내왔다고 하죠. 하지만 이미 가족들이 우디네스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과 더불어 포초 구단주와도 사실상 가족과 다를 것 없는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정어린 이곳을 떠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충성심이라면 그냥 원클럽맨 타이틀을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은 빌바오의 원클럽맨이 될 줄 알았던 무니아인입니다. 게임에서도 영입하면 안 되는 선수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오랜 기간 빌바오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며 자리를 지켰었는데요. 2005년 빌바오 유스에 입단해 리저브를 거쳐 2009년에 1군 무대로 콜업되었고 이후부터 꾸준하게 주전 자리를 차지해 팀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은 사실 그리 뛰어나지는 않았는데요. 10년이 넘는 기간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공포를 기록한 시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조율 능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공격을 매끄럽게 만들어 빌바오 전술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선수로 거듭나게 되죠. 당연히 그에게 많은 클럽들의 영입 제의가 있었습니다.
한때 바르셀로나가 페드로와 산체스의 이적을 대비해 무니아인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 있었고, 미네네 감독이었던 펩이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줄곧 영입을 원해왔다고 알려져 한때 미넨이 이적이 유력한 팀으로 떠오르기도 했죠. 이외에도 리버풀, 나폴리가 관심을 드러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무니아인은 재계약을 체결하며 빌바오 잔류를 택했는데요. 바스크 순혈주의를 추구하는 빌바오의 특성상 인재풀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늘 팀에 남아 전력을 유지시켜준 무니아인이 당연히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모두가 인정하는 빌바오의 리빙 레전드, 어떻게 보면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무니아인에 대해 많은 이들은 원클럽맨으로 커리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무니아인은 계약 만료와 함께 빌바오를 떠나게 되죠. 그의 행선지는 유럽의 빅리그가 아닌 자신의 드림리그였던 아르헨티나 리그의 산 로렌조였습니다. 사실 무니아인은 최근 몇 시즌간 주전으로 뛰는 시간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윌리엄스 형제, 우나이 고메스 등의 활약으로 입지가 줄어든 것이 이적에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요. 즉, 팀에 남기보단 현역 선수로서 경기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이에 23-24 시즌 코파델레이 우승이란 자신의 첫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뒤 가장 성공적인 순간에 떠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산 로렌조에서 단 1년 만에 계약을 해지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빌바오에 남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도르트문트의 사례인데요. 2% 아쉬운 원클럽맨을 꼽으라고 하면 대개 마르코 로이스 혹은 바이덴 필러를 꼽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수를 꼽고 싶은데요. 바로 세바스티안 켈입니다. 세바스티안 켈이 다소 생소한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도르트문트의 단장으로 활동 중인 인물로, 현역 시절에는 도르트문트가 몰락하고 다시 부활하기까지 과정을 모두 경험한 이른바 희로애락을 함께한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은퇴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도르트문트를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도르트문트의 원클럽맨처럼 느껴지는 인물인데요. 이런 켈이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구단은 바로 프라이부르크로 3백에서 핵심을 이루며 넥스트 잠모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유망주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수미까지 볼 수 있는 유틸리티성과 수비수답지 않은 간결한 발밑, 탁월한 제공권과 위치 선정 능력까지 온 유럽에서도 손에 꼽히는 차세대 선수로 평가받을 만큼 큰 주목을 받았었죠. 동나이대의 다이슬러와 큰 인기를 끌며 추후 자국에서 진행되는 2006 독일 월드컵에서는 주축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클럽들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때 도르트문트가 프라이부르크와 법정 싸움을 벌이면서까지 2002년 1월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스타일이 비슷한 잠모 감독 아래서 수미로 포지션을 변경해 수많은 경험을 쌓기 시작했죠. 그러나 기대 만발이었던 초창기와 달리 그에게도 부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익숙치 않은 수미 자리에서 뛰다 보니 이전과 달리 많은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패스워크에서의 난조나 전투력 측면에서도 크게 발전하지 못했는데요. 여기에 잦은 부상들은 그의 성장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기대보다 크게 성장하지 못한 채 독일 월드컵엔 참가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을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0607 시즌 개막전에선 큰 부상을 당해 거의 2년간 경기장에 제대로 서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도 어느덧 30줄에 다다르면서 실패한 유망주가 되어가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한 감독을 만나 부활에 성공하게 됐는데 바로 위르겐 클롭이었습니다. 클롭은 부임 직후 여러 고심 끝에 세바스티안 켈과 팀 내 플레이메이커 하이나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다이아몬드 442를 가동했고, 이는 적중했습니다. 수비면 수비, 때때로 침투에 들어가며 득점을 노리기도 하고 힐패스로 동료에게 큰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등 센스 있는 모습으로 과거 한참 기대를 받던 시기의 범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클롭의 아래서 주장으로도 선임되며 깊은 신뢰까지 받게 되자 켈의 퍼포먼스는 더욱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잦은 부상이 고질적인 문제라 이후 다시 부상으로 고전해 2시즌가량을 거의 날리면서 10-11시즌 도르트문트의 약 10년 만의 우승에 기여도는 현저히 낮았지만, 그 다음 시즌 화려하게 부활해 구단의 리그 2연패와 더블에 기여했는데요. 이후 그는 2015년을 끝으로 은퇴할 것임을 밝히며 클롭과 함께 구단과 작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구단으로 돌아와 고문직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바스티안 켈과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데요. 바로 현재 레버쿠젠의 단장직을 수행 중인 지몬 롤페스입니다. 소니가 레버쿠젠에서 활약하던 시절 팀의 주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이 꽤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른 클럽에서 데뷔했지만 2005년에 레버쿠젠으로 이적해온 뒤 이곳에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보내며 2015년 은퇴할 때까지 약 10년간 활약했고, 은퇴한 뒤에도 레버쿠젠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행정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려 20년간 레버쿠젠에 헌신한 인물이기 때문에 뭔가 원클럽맨의 이미지가 진한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그는 단장으로서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을 이끈 숨은 공신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론소의 후임으로 테나를 선임했다는 점은 오점으로 남아있는데요. 한편으로 테나를 선임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경질이라는 결단을 내린 점, 이후 팀을 잘 추스려가고 있는 점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갈라타사라이의 수문장이었던 무슬레라입니다. 무려 14년간 갈라타사라이에 헌신한 레전드인데요.
챔피언스리그에 종종 등장하는 팀인 만큼 많은 팬들이 본인이 응원하는 팀이 갈라타사라이와 맞붙을 때마다 매번 아직도 뛴다고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갈라타사라이에서 쭉 커리어를 보낸 원클럽맨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그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무슬레라는 라치오에서 뛰며 여러 빅클럽들과 숱한 이적설이 돌던 기대주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루과이의 4강 진출, 그 다음에 2011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 우루과이의 우승에 크게 공헌하며 이른 나이에 남미를 대표하는 수문장으로 떠오르기도 했죠. 그런데 이 무렵 무슬레라는 라치오와의 재계약 과정에서 연봉 협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라치오는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 이적시킬 팀을 물색하게 되고 2011년 여름 그는 돌연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하게 되는데요. 이 이적은 무슬레라와 약간의 이적료의 로리카나를 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무슬레라는 이때부터 2025년까지 쭉 갈라타사라이를 위해 헌신하게 되죠. 사실 14년이라는 기간 그의 이적설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13년 그가 한참 폼이 오락가락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당시 감독이던 만치니가 무슬레라를 맨시티로 보내는 대신 판틸리몬을 데려오고 싶어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반면 맨시티의 페이그리니 감독은 당시 조아트에 있다는 실수로 골문 보강을 원하고 있어 각 팀의 니즈가 딱 충족될 수 있는 이적이었습니다. 당시 무슬레라가 잉글랜드에서 뛰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말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의 맨시티행이 유력시 대부였었죠. 하지만 이는 그저 루머에 그쳤고 이후 시간이 지나서는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돌던 대야의 대치자로 맨유에 입성한다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자, 냉정하게 무슬레라에 대한 평가는 많이 절하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축구의 중심에서 멀어진 곳에서 뛰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죠. 무슬레라가 두각을 나타냈던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 야신성 후보로 함께 거론됐던 동갑내기 노현은 분데스리가에서 뛰면서 넘사벽 수준의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라선 것을 보면 오랜 기간 변방에서 뛰며 성장이 정체된 무슬레라가 아쉽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빅리그에서 뛰었다면 어떤 선수로 성장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네요. 자, 이처럼 원클럽맨이라고 착각을 부르는 선수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앞선 선수들 말고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 아쉬운 원클럽맨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